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자, 지금서부터 하시는 게 합격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아니, 50일이면 합격을 한다고 해야 50일부터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모의고사 한번 보시니까 정신이 확 드시죠? 예,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사실 학원에 가면 강사들이 보통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요. 다른 학원에 제 옛날에 공부했을 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락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해설지 쪽 가져오셨죠? 자, 해설지 가져오셨으니까 해설지를 먼저 보세요. 먼저 여러분 점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오랜만이네 써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목에 대한 점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무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죠. 여러분, 저 민법이 쓰는 게 제일 양이 많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어디 한번 보시냐면, 자, 오늘 해설지에 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해설지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물음 2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음 2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물음 2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물음 2가 이게 총 2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쓸 때에는 애초에 20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해서 20점을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요만큼 내용이 2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점수를 더하시면 20점이 나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요만큼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 중에서 요만큼이 물음이 해가지고 질문이 있고, 나머지 여기 부분에 답안지를 쓰시면 20점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행정절차법을 좀 잠깐 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절차법 가셔가지고 여러분 12페이지를 보세요. 14-10이라고 써져 있는 행정절차법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문제 2가 있습니다. 문제 2. 자, 문제 2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양을 한번 보세요. 문제 1번을 보시면 지문이 훨씬 여기 짧죠? 이렇게 단답형이니까 요만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쓰면 몇 점이 나와요? 20점이에요. 20점이라고요? 자, 제3자의 비공개 요청 3점. 2번에 공개 시실 2점. 그럼 5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의 경우에 이의 신청 청구, 그 다음에 양가 1번에 거기가 3점. 그럼 이제 8점이 돼 있고, 심의의 개최 3점. 그러면 11점. 그 다음에 이의 결정 기간 2점, 13점. 통지 의무 2점, 15점. 행정심판, 행정소송 2점. 자, 몇 점이에요? 이게 17점이에요. 17점 기준이잖아요. 이거 20점인데? 이거 17점인데?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목별로 가셔야 되는데 법이 들어가면 최소 이 정도 양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저 덧셈을 제가 다 해봤거든요. 14-13페이지에 있는 문제 3을 보세요. 자, 여기 몇 점인지. 실시사유 4점, 사전통지 2점, 그 다음에 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 그래서 9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견 제출 2점, 11점, 조사권 제한, 그 다음에 5점. 이게 16점짜리예요. 문제 3은 16점짜리가 이만큼 써야 돼요. 그러니까 20점짜리라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민법이 특별히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무나 이런 부분도, 실무도 그렇고 사무관리도 그렇고 점수 배점이 있는데 작은 만큼 점수 배점이 작아요. 근데 민법은, 자 보세요. 민법은 행정절차법처럼 뭐를 하나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과정들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나 빼먹어도 그거 점수를 빼면 되니까. 하지만 민법은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빼먹을 수는 있어요. 실수로 빼먹을 수는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지문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많아 보이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점수가 그렇게 너무 짜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법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자, 답안지를 쓰실 때, 자,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원하는 양이 있잖아요. 원하는 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2페이지하고도 조금 더, 2페이지하고도 조금 더인데 그냥 2페이지라고 할게요. 조금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게 페이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페이지에. 제가 채점을 해보면 페이지에 집중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별 글씨 크기가 전부 다 각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글씨가 작은 대신에 요만큼만 썼어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에서 요만큼만 썼는데 요건 16점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에 2페이지를 꽉 세웠는데 10점 받는 사람도 계세요. 그러니까 글씨 크기에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써야 될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잘 붙이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써도 16점이 나오고요. 이렇게 썼는데도 요건 10점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에 절대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양에 절대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 페이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술하느냐. 예, 그게 포인트니까 절대 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야, 너 얼마 썼니? 여러분, 저 시험장에서요, 행정법을 16페이지로 꽉꽉 채워서 썼거든요. 꽈락이었다니까. 논점을 다 일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다.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셔라. 다만 이 정도, 제가 그럼 이거 왜 정리해드리느냐, 이 정도 썼을 때 20점 정도가 나오니까 그냥 그 내용을 얼마만큼 알차게 쓰느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된다. 여기다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페이지하고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출제를 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계실 때에는 가장 중요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용의 알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논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용에서 쓸말 안 쓸말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했을 때 당연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부하신 내용을 충실히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사무관리하고 실무입니다. 여러분 사무관리하고 실무는 지금 교수님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자, 교수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사무관리는 어떻게 시험에 내는지 모릅니다. 실무도 시험이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사에서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감정평가사 실무는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사도 별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실무 선생님한테 좀 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실무는 당연히 교수님들이 안 계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무 담당자가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그냥 사무관리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는 제가 모르니까 빼고 실무는 반드시 실무자가 들어갑니다. 실무자가 들어가니까 행정사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신대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분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럼 출제위원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분이 들어가시겠어요? 돈을 아주 많이 못 버는 분이 들어가시겠어요? 감정평가사는. 그렇죠. 예. 많이 버는 사람 들어가겠어요? 좀 많이 못 버시는 분이 들어가시겠어요? 많이 못 버는 분이 들어가세요. 감정평가사는. 행정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합숙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만큼 받는 돈만큼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오히려 난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끔씩 나는 후학을 양성해야지라는 소명을 가지고, 또는 뒤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런 분들 빼고는 여러분 일단은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들어가시겠어요? 조금 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신 분이 들어가시겠어요? 조금 못하신 분. 아니, 물론 잘 나가시는 분 중에서 조금 못하신 분. 자, 이렇게 들어가신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들어가시는 분이 감정평가사를 말씀드려요.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서울권에 계시는 분이 들어가시겠어요? 지방권에 있는 분이 들어가시겠어요? 예, 좀 지방권에 있는 분이 많이 들어가신답니다. 예. 서울에는 대형 감정평가사 법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받는 수입이 있어서 예, 그냥 거기 좀 지방에 들어가신답니다. 자, 근데 우리 행정사도 똑같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서울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서울은 복잡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단가도 세면서 좀 많이 복잡한 문제들이 다루는 반면에 저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훨씬 수월한 간단한 문제들이 많대요. 그러면 행정사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겠어요?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냥 그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쉬워졌어요. 시험 문제 좀 난이도가 좀 실무가 낮아지면서 자,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 다루던 업무들을 가장 확실하고 자신들이 낼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실무에서 나올 가능성이 감정평가사에서는 적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실무 과목을 공부하실 때 우리 학원 교수님이 정희석 행정사님이 굉장히 잘 찍어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행정사님이 찍어주시는 문제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모르다 보니까 지엽적이고 너무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안지를 쓸까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찍어주는 거 외에는 여러분 이제 공부량을 늘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민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반적으로 기재했을 때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있단 말이에요. 학문적 논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주라는 걸 반드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약간의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게 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실무에서 정말 그 감정평가사 실무에서 거의 천재급이 하나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실무에서 제가 아시는 강사님인데 출제 교수님들이 그 감정평가사의 경우 평가니까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출제를 하고 이 사람한테 문제를 줘서 검토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전국에 한 두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들이 있는데 실무가들도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실무나 사무관리는 어려운 부분보다는 여러분 일반적인 부분이 훨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럼 여러분 이쪽은 사실상 실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점수를 애초에 높은 점수로 많은 양을 써라라가 나오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점수가 좀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여기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양을 좀 충분히 써야 되는데 그 양의 포인트는 페이지가 아니라 내용이다. 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합격에 결정이 되니까 복습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복습 방법을 하실 때 지금 여기는 예습을 해서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복습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오늘 저번 시간 어제였죠. 어제 시험 보신 것 중에서 자, 제가 하나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저 14-5페이지 해가지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자, 문제 3번 한번 보시죠. 자, 화가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왔죠. 자, 여러분 문제 3번에 논점은 뭐를 쓰시는 겁니까? 문제 3번은 논점 뭘 쓰는 거죠?
예, 그죠? 계약의 성립을 쓰시는 거죠. 청약과 승낙해서 계약의 성립을 쓰시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셨습니다. 자, 보셔가지고 답안지를 잘 쓰신 분도 계시고 못 쓰신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요것만 보셔야 되겠어요?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어찌된 연유인지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교차 청약하고 사실관계인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의사표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요것만 그냥 보시는 거죠. 관련된 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하시는 거죠. 정리하신다는 게 꼭 답안지를 쓰라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읽어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시험을 보셨으니까 요거를 이제 시험에 답안지에 썼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못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뭘 못 썼는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채점평이 나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채점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채점평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는 요거 공부하시고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1단계 공부 방법입니다. 1단계 공부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1단계를 해놓고 복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쭉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냐? 2단계. 자, 2단계는요, 여러분, 요걸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2단계의 경우에는 당일날, 자, 복습을 하신 당일날이죠. 복습 당일날, 저녁에, 예,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에빙스의 망각곡성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5회독을 하면 기억을 한다. 암기가 된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5번을 읽을까를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습은 한 번만 하는 게 복습이 아니잖아요. 2번,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복습 당일날 저녁에 2단계로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전부 읽어야 되겠어요? 핵심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핵심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핵심만 빨리빨리 읽고. 그래서 핵심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복습이 끝난 게 아닌 거죠. 이것도 복습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복습은 자 3단계로 들어가셔야 되죠. 자, 3단계. 자, 3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봤다. 자, 토요일날 시험을 봤으면 토요일날 요걸 복습을 하셨어요. 관련 내용까지 1단계로 정리하셨었고 토요일날 밤에 자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일요일이 됐습니다. 자, 일요일이 돼서 수업을 들으셨어요. 자, 일요일날 수업을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일요일날 수업을 들으셨는데 자, 그럼 오늘 일요일날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문제 3번을 하셨다면 일요일날은 문제 4번을 하세요. 제발 문제를 좀 나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시험이 끝나는데 민법에서 문제 3번, 4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다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민법만 있어요. 행정절차법도 있어요. 사무관리도 있고 실무도 있죠. 하나씩만. 제발 하나씩만. 그러면 자, 토요일날 민법하고 뭐 행정절차론하고 실무를 하든 사무관리를 하든 하나씩을 했어요. 그럼 일요일날 또 가서 하나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가셨으니까 나 월요일날 회사 나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씩 못하니까 지금까지 4문제 하셨으면 월요일날은 오늘은 사무관리하고 실무만 해야지 2문제.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민법하고 행정절차법 해야지 2문제.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공부를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해야 돼요. 나눠서. 자, 그럼 공부를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 계획을 안 짜면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일 남았다, 58일 남았다고요? 엄청 많이 남았네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공부에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는 게 낫겠어요? 하루 문자를 폭탄을 보내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끈끈해져요? 매일같이. 왜? 항상 매일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폭탄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나왔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체력이 떨어질 때가 이때입니다. 토요일날.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강의를 강의를 한 6시간, 7시간 하고 가면 체력이 고갈되겠죠. 근데 가장 느낌이 살아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답안지를 막 쓰고 나왔을 때 그 느낌이 제일 살아있죠. 날이 서 있죠. 강사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일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거나 내가 다음 시간에 강의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가장 준비가 잘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험 보고 나면은 답안지를 잘 썼든 못 썼든 일단 개운하죠. 그때가 제일 날이 서 있을 때니까 그때부터 제일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복습 효과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체력이 가장 떨어져 있지만 복습의 효과가 가장 큰 때가 이때입니다. 그럼 강사 입장에서는 문제를 낼 때 가장 날석의 문제를 잘 낼 수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만족스러움에 취해서 퍼지느냐, 안 그러면 복습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내느냐, 여기서 큰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때니까 이때 여러분들 최대한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네 문제, 여러분 그냥 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쓰는 네 문제를 이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복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들어갔어야 돼요. 어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합격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읽다 보면 외워진다. 물론 읽다 보면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연애도 만나다 보면 결혼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보고 잘못된 걸 고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투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냥 만나보기만 하면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노력을 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읽으실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체력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내가 시간이 얼마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 암기하는지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이 네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네 문제에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하셨잖아요? 자, 관련 부분까지 정리하셨고, 자, 1단계로 복습을 하셨고, 자, 그럼 관련 부분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 직전에 읽어야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거나 해서, 이거는 꼭 놓치지 말자라고 여러분 표시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다음 공부까지 대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3단계인데, 자, 다음날, 일요일날, 그러면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셨고, 이번엔 문제 4번 해가지고, 또 실무, 사무관리, 행정절차법 해서 문제 4가지를, 요번에 문제 4번만 해보지 뭐.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수업을 들었으니까 좀 날이 딱 섰는데 또 여기는 좀 어저께보다는 좀 덜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문제, 자 중요 네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또 하십니다. 자 그럼 요것만 공부해야 되겠어요? 또 관련 정리도 해야 되겠어요? 관련 정리도 좀 하시고, 물론 여러분 관련 정리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담보 책임이다 그럼 담보 책임 몇 개만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고, 계약 성립이다 그럼 계약 성립 몇 개만 연결해서 하시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3단계 이제 아니죠. 이건 1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단계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 3단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요걸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3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해야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복습을 하실 때는 무슨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읽지만 마시고 이제 목차를 서술하세요. 목차만 기재하세요. 그래서 목차를 기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건인데 요건에서 1번 계약이 유효할 것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내가 이거 여기는 등가관계 저기 출연의 등가성 여기 단어가 들어가야 돼. 출연의 등가성 담보증금 출연의 등가성이야. 쌍무계약이고 저기 있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상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전제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읽으시는 거죠.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를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찾아보시면서 읽으시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목차만 쓰세요. 그래 2번 자 그러면 전원불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원시적 불능이구나. 전원불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쓰시는 거죠. 효과는 해제 손해배상 그리고 나서 맞아 전해 일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목차만 쓰신 다음에 나머지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목차를 서술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서술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되죠. 3단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최소 3단계 정도는 가셔야 돼요. 그게 복습이에요. 근데 선생님 전 좀 이해가 됐는데요. 복습 안 하신 거예요. 이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IT 쪽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인도에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암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암기를 엄청 많이 해요. 암기가 없으면 아무리 이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가셔서는 요 주요 네 문제 관련 정리를 하시는데 그게 1단계고 오늘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몇 단계고 2단계고 그 다음날 다시 나머지 월요일날 좀 한 2문제만 정리하신다. 2문제만 정리하신다 그러면 그 전에 복습하시는 게 뭐고 3단계고 최소한 3단계까지는 가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단계 요거 2단계 요거 3단계 요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번은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만 복습을 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를 미리 여러분 내용 기억하기에 급급해요. 지금서부터가 사실은 이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입니다. 요거를 지금서부터 하시면 절대 늦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얘기하겠습니까? 예, 안 늦었다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복습해야 되냐?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일날은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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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제수가 5개, 4개 과목이니까 20문제인데 4개, 4개, 8개, 10개 그 다음에 8개죠. 2개가 부족하죠. 그 2개는 어느 날 그냥 하나씩 넣는 거죠. 내가 시간 봐서.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일주일을 여러분 20문제를 복습하는데 일주일을 타이트하게 쓰셔야 되지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토요일날 복습하겠다 10문제 안 됩니다.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랑 한 3, 4시간 통화하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자,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나눠서 하자.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8일 남았다고 그랬네? 50일 죄송해요. 자, 제가 이걸 다 잘 까먹어요. 자, 50일 남았어요. 그러면 50일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여러분 적게 남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52일 동안 꾸준히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죠? 52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걸 단순하게 숫자로 보지만 52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았구나. 나 이거 체력이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쉽다고 그랬어요. 제가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쉽다고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암기 과목이 되게 약했어요.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했는데 영어는 못했어요. 영어 못해가지고 영어는 아예 제껴놨고 그 영어는 이제 재수할 때 영어만 공부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과목은 진짜 못해요. 그 토익도 700도 겨우 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은 진짜 못하는데 자 그럼 제가 암기 과목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암기 과목을 할 때, 자 암기 과목을 할 때요. 자 시험이 그때 당시에도 한 50일 그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볼 때 수능할 때 한 50일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이때 암기 과목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방법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긴 했는데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교재에다가 밑줄 그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종이 A4 용지를 하나 가져와서요.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고 자 무식한 방법 있죠.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 그 수능 직전에 한 50일이나 60일 남았을 때 나 이걸 외워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썼어요. 이게 조금 간략하게 썼어요. 간략하게. 이거는 꼭 외우자. 이건 꼭 외우자. 이거 꼭 외우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대여섯 장을 만들어요. 그럼 사실은 교재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해가지고 요 정리 부분을 저는 밑줄만 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썼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걸 들고 어떻게 갔냐면 자 제가 한겨울에 산속에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요. 산에. 아침에. 보온병을 하나 들고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보온병을 하나 들고 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이거 못 내오면 안 내려간다. 엄청 추워요. 덜덜덜덜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외워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코너에 몰려야지 외워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다 외웠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몸이 확 풀려요. 근데 막 나른나른한 거죠.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산에 가잖아요. 그럼 이걸 들고 또 산에 가요. 그날 외울 거 말고 전날 외웠던 것도 들고 산에 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날 외울 거 말고 이거부터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럼 한 5시간 걸려요. 하지만 보온병을 들고 계속 산에서 덜덜덜 떨면서 외우고 있는 거죠. 중얼중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가 해봤는데 복습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 나중에 복습을 안 해요. 춥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먼저 땡겨서 하니까 이것도 미친 듯이 공부하게 되지만 이것도 미친 듯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암기 과목을 한 달 동안 했는데 맨날 산에 간 거죠. 암기 과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그것도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한 40분 나가는 북한산에 갔어요. 와 너무 춥더라고요. 아주 한겨울에. 눈이 와도 가고 막 다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미친놈 이렇게 중얼 이러고 돌아다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아니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점수를 확 올렸죠. 암기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이를 버렸느냐? 아니죠. 이 종이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이를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다시 전부 다 들고 산으로 가요. 전부 다 들고 산으로 가서 그걸 또 다시 외워요. 처음서부터. 근데 그게 훨씬 빨라져요. 왜냐면 형광펜도 쳐놨고 아는 것들은 X도 쳐놨기 때문에 이거 얼어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죠. 이거는 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무식한 거예요. 공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저도 엄청 간절했어요. 엄청 간절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 52일은 이제 50일 남으셨잖아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기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상황. 자기 상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출퇴근할 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 회사를 출퇴근할 때에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지요. 그럼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핸드폰 같은 경우 사진 찍으면 사각형으로 찍히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형광펜을 딱 칠해놓고 이거 꼭 외우자고 했던 부분을 핸드폰을 딱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수는 있지요. 안 하지요.
안 간절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간절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강사들이 처음에 강의할 때 너무 간절하잖아요. 근데 수업 내용을 다 못 외워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다 외우고 다녀,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계속 그걸 외워요. 물론 전 그거 외운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교재가 있는데. 왜 외워? 판서라도 쓰면 되지. 왜 외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간절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내가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때 움직이면 늦은 거예요?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거예요. 내가 좀 시간 있을 때 좀 미리 해놓을 거야. 시간 있을 땐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52일이면 굉장히 많은 남은 시간이고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최소 5번 이상은 복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계시든 아기를 돌보든 집안일을 하든 전부 다 하실 때마다 항상 시선은 회사 일을 바라보고 애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뭘 써야 되냐고. 그러다가 생각이 안 되나 그럼 핸드폰을 잠깐 본 다음에 그 사진으로 찍은 걸 본 다음에 그치 이걸 썼어야지. 유상계약의 출연 등가성. 이렇게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계속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떨어지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했는데 지치지 않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지쳐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 목표가 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저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암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게 저도 합격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암기 과목만 점수를 엄청 올려가지고 학교에서 너 컨닝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점수를 올렸거든요. 근데 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밖에 몰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만 좀 해주시면 50일 동안 요렇게만 진짜 했다. 진짜 50일 동안 요렇게 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예, 그래서 요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요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할 거는 뭐냐면은 자,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어떤 날은 빼먹으면 안 될지를 제가 해설지를 보면서 꼭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답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답안 채점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미스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하실 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논점 일탈이 아닙니다. 자, 문제 1번 이렇게 쓰고요.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문제 1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1의 물음 1입니다. 근데 문제 1의 물음 2라고 쓰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실수로 문제 2번이라고 쓰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문제 2번이 나올 텐데 어떤 걸 채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요거는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답안지를 쓰실 때 문제 1의 물음 1 이렇게 쓰시거나 안 그러면 1-1이라고 쓰시거나 1-2라고 쓰시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2번이라고 쓰시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써버리면 나중에 목차 숫자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항상 문제 1-1 물음 1을 자꾸 쓰지 마시고 1-1 문제 1-2 문제 2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 제발 여기 부분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실 때 여러분 여기 답안지 내용의 중간에 문제 1-2 쓰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예,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쓰실 때 여기 안에다가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뻗어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썼는데 내용이 빠졌다. 내용이 빠졌으면 그 빠진 내용을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밑으로 그냥 다시 쓰세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밑에 빈 공간이 있거나 다음 페이지가 있으면 다음 페이지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냥 내용을 쓰시면 돼요. 어디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것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 있으면 채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목차를 요건 이렇게 제가 쓰는데요. 효과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요건과 효과 정도는 큰 테두리에서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안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써도 돼요. 요건과 효과는 사실 채점자를 위한 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구별시켜드리기 위한 목차일 뿐, 여기 로마자 1번 요건, 로마자 1번 효과, 요거는 채점을 하시는 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서 볼 수 있게끔 공부를 썼을 뿐, 이게 답안지에 점수가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즉슨 요건을 뒤에 쓴다고 해도 저 채점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요건이 3개가 여기 들어가고 4개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채점을 안 하겠습니까? 채점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조건 써야 된다.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차를 꼭 다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목차마다 점수를 따로따로 드렸잖아요. 목차가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4-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물음 2를 보세요. 자, 물음 2를 보시면 여러분 로마자 1번의 논점의 제기하고 로마자 1번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 3번의 사안의 검토는 요건 채점자를 위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니까. 그 밑에 계약 해제권, 2번의 하자보수 청구권, 3번의 손해배상 청구권, 4번의 제적기간. 여러분 이거 써도 점수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이거 안 쓴다고 점수를 안 주겠어요? 점수를 주겠어요? 이거 안 쓴다고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번에 계약 해제권을 안 쓰고, 목차를 안 쓰고 완성된 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하고 내용을 쭉 썼어요. 그러면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점수를 당연히 2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쫙 쓰고,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쭉 쓰고, 동그라미 3번에서 쭉 쓰고, 자 이렇게 쭉 쓰기만 해도 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점수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물론 채점하는 사람이 좀 찾아보긴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써 있으면 점수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채점표대로 만약에 다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보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 내용만 충실하게 쓰시면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못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차를 써야 돼요? 내용을 써야 돼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보수 청구권만 쓰신 분이 계세요. 그거 말고 그냥 하나의 내용을 쓰라는 얘기죠. 그게 점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점수가 배점이 돼 있는 목차인지 아닌지를 꼭 보세요. 민법의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채점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우리 먼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상 광고부터 볼게요. 자, 문제 4번으로 가십니다.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 가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틀리실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 판례고요. 교수님들 책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3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상 광고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업이니까 지금 이렇게 읽지만, 절대 처음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뒤에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뒤에서. 그래서 현상금을 뒤에서부터 보세요. 갑에게 현상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자, 현상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하시오. 뭐를 써야 된다? 현상 광고다라고 이제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현상 광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현상 광고하고 우수 현상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니까 등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우수 현상 광고 쓰시는 겁니까? 현상 광고 쓰시는 겁니까? 현상 광고. 그렇죠.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에는. 자, 이렇게 읽으신 분. 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스킬인데, 자,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쭉 있으면 문제 처음서부터 읽어야 된다, 뒤에서부터 읽는다. 뒤에서. 그럼 뒤에서부터 요번에 읽으신 분. 아, 잘하셨어요. 자, 그분들 나중에 점수 봐야지. 자, 뒤에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상금이라는 단어가 보이셨으니까 그럼 이거 우수현상광고야 일반현상광고야 등수가 안 보이니까 자 이제 뭘로 가야 된다? 현상광고. 자 현상광고라는 걸 이제 찾았죠. 근데 여러분 현상광고를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전에 요기했죠. 뭘 자꾸 쓰는 연습을 해라. 마지막 3단계. 목차서술이죠. 이거 목차서술을 왜 하느냐? 점수가 없는데도 이걸 왜 하느냐? 빠짐없이 쓰기 위해서 목차서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광고라는 게 나왔는데 현상광고가 나왔으면 여러분 그 내용을 읽기 전에 현상광고다라고 하면은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대충 큰 틀만 잡아야 돼요? 큰 틀. 그래서 뭘 잡느냐? 성립, 철회, 효령. 요거 써야지. 이렇게 갔죠?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뭐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를 제일 잘 써야 된다? 여기 부분이 우수현상광고랑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하시면서 간단하게 문제, 여러분 딴 데 쓰지 마세요. 답안제 그 뭐 요약 정리 난 거기다 쓰지 말고 문제지에다가 성립, 철회, 효력, 철회 잘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안지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답안지를 쓰실 때 갑과 을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문제 4번 다시 가시면은 경찰이 탈옥수를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 3천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현상광고를 했고 걸려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갑은 탈옥수를 보고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검거해서 차량에 태워갑니다. 자, 그럼 신고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지에다가 성립철의 효력을 쓰고 이걸 쓰자고 하고 간단하게 갑이 신고했다 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거죠. 근데 여러분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검거가 되었을 때 현상금 3천만 원 지급했다고 했고 근데 그 사실에 자 뭐가 논점이야? 그래서 검거를 하고 차량에 파출소에 태워서 데려갔는데 파출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옥수는 다시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검거는 됐는데 여러분 뭐 했다고요? 도주한 거죠. 검거됐는데 도주한 거죠. 자 그럼 이때 현상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현상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뭐 했기 때문에? 검거. 도주를 했지만 현상금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상금 지급하자. 여기까지 쓰셔야 됩니다. 현상금 지급하자. 왜냐면 답안지를 쓰시다 보면 이상한 얘기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요번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권리금을 쓰라, 보증금을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증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권리금 보증금 자리에 권리금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어떻게 해요? 답방점이지 뭐. 쓰긴 정말 잘 썼는데 보증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권리금이 들어갔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해야 될 것은 요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부터 자 여기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험에는 꼭 이걸 쓰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를 읽을 땐 뒤에서 읽는다. 첫 번째. 그럼 뒤에 읽은 다음에 가장 간략하게 뭐를 쓰는 연습을 한다. 큰 틀에서 목차를 쓰는 연습을 해본다. 이게 바로 목차 수술 방법이죠. 목차를 한번 써본다. 자 2번. 목차를 디테일하게 쓰지 마세요. 디테일하게 쓰는 분 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답안지에 디테일하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글자 많이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까지 내셔야 돼요. 준다 안 준다 결론은 내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읽으시고 문제지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재하시는 거죠. 요게 여러분 절대 30초를 넘으면 안 됩니다. 좀 더 드리겠습니다. 50초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기계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느냐? 이게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뒤에서부터 읽으면서 논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는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결론이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지 않습니다. 결론이 틀려서도 내용이 충실하면 당연히 점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래서 결론 어떻게 쓰지? 막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때려 쓰세요.
검거했지만 도저히 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써도 되고, 검거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이 잘 썼으니까 여러분 점수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주자, 말자.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실무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지금 현상금 할 일도 없는데.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시험 문제를 하시는 법. 자, 요거. 여러분, 자, 요거는 여러분 꼭 하나 찍으세요. 요거 꼭 찍으세요. 쓰시든지 찍으든지 찍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 꼭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요게 공부가 끝났으면 저랑 같이 이제 밑줄을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할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데 1단계 복습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상 광고 저랑 같이 한번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는다, 안 읽는다? 읽는데 밑줄을 필요한 부분은 그으시면서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현상광고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관련까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관련. 그러면 현상광고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수현상광고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수현상광고. 자, 그럼 2단계. 자, 그냥 자야 되겠습니까? 복습하고 자야 되겠습니까? 복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수업을 듣고 왔으니까 가장 머리가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예민할 때 요것도 해주셔야. 그럼 여러분 예민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가 가장 예민한 거죠. 그리고 가장 그때 가장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가장 퍼져 있습니다. 이때 퍼지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책을 펴놓고 공부한다. 사진 찍어놓고 핸드폰으로 공부한다. 사진 찍어놓고 핸드폰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세요. 그 지하철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랬다. 어저께.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강의 가는데 임산부가 타셨어요. 그럼 임산부 자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임산부가 아니셨는데. 근데 임산부는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임산부를 다 못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 핸드폰 본다고. 그래서 저 핸드폰을 안 들었거든요. 자, 안 들었습니다. 저 핸드폰 안 들고 갔는데 임산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한테, 앉아 계신 분한테, 임산부가 있는데 자리 양보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디 계시냐고. 핸드폰 보다가. 그래서 일어나서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셨는데 앉으시자마자 임산부가 자시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핸드폰을 볼 때 그분들이 핸드폰을 뭘 보느냐 이렇게 딱 봤는데 SNS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자, 요때 우리 갈 때 요거 복습을 좀 하고 가시면 시간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는 잠깐 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겠죠? 우수현상광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기 전에, 당일날, 일요일날 자기 전에 복습하시고요. 자, 3단계. 자, 3단계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 이제 평일로 돌아왔죠? 평일로 돌아왔으면 공부량이 아무래도 주말보다는 좀 적겠죠? 적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어떤 문제를 언제 복습하실지를 정하셔야 돼요. 오늘 민법 4문제 5문제 있었잖아요. 계약의 성립은 좀 내가 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주말에 공부해야 되겠어요? 평일날 배치해야 되겠어요? 평일날. 그게 엄청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래서 나 오늘 이제 평일 들어왔으니까 계약에 성립할래. 근데 왜 계약에 성립할래? 월요일날. 야, 생각해봐. 토요일날 시험 봤잖아. 일요일날 수업 들었잖아. 나 힘들어. 월요일날은 좀 쉬어가는 날로 잡아서 2문제만 하는데 좀 쉬운 문제 할래. 그리고 화요일날부터는 다시 화이팅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짜야 된다니까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자, 나 월요일날은 나 너무 지쳐 있으니까 월요일날은 좀 쉬어가는 날인데 그래서 쉬운 문제 할래. 자, 여러분 이건 쉽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쉽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배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3단계는 계약의 성립을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 전날 했었던 거 현상광고, 우수현상광고 복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이게 3단계가 아닌 거죠. 이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외를 할 때 여자분들은 생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리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계획 중에 하나예요. 생리할 때는 공부량을 좀 줄이시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계획을 짤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절대 안 되고요. 철저하게 계획하에 여러분들께서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1단계로 공부하시기 좀 더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현상 광고를 좀 빨리 한번 읽어보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14-6페이지. 자, 문제 4번 보십니다. 현상 광고죠. 자, 논점은 잡으셨죠? 자, 논점은,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검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도망을 쳤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검거 도망을 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현상 광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현상 광고죠. 근데 현상 광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검거되었을 때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첫 번째 줄에 검거되었을 때. 자, 문제의 첫 번째 줄에 검거되었을 때 현상 광고입니다. 그러면 검거가 됐으니까 도주했다 하더라도 현상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빠르게 읽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뒤에서부터 읽는다, 앞에서부터 읽는다. 뒤에서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나와서 복습을 하실 때는 처음서부터 꼼꼼히 읽어야 된다.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읽는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는 거죠. 검거되었을 때 현상 광고를 했으니까 검거가 된다면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아셨죠?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복습입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논점의 제기는 여러분 논점의 제기는 그냥 그걸 제일 먼저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논점의 제기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요러요러한 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거나 그냥 뭐 안 써도 시간이 없으면 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현상 광고입니다. 자, 성립하고 철회하고 효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에 좀 신경을 써라? 철회 부분이 우수 현상 광고랑 차이점이니까 요것만 좀 철회를 신경을 쓰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자, 먼저 성립, 철회, 효력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철회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니까 자, 철회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의 철회 기간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 가번의 철회 기간은 꼭 목차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철회 기간 내장 안 쓰셔도 된다고요. 점수 배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철회 기간이라는 목차를 넣었을 뿐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답안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시간 세이브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처음서부터 그러면 안 되죠. 지금서부터 안 외워라. 안 써도 된다. 그럼 마음이 홀가분하지만 처음서부터 안 외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목차가 없으면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철회 기간에서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절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야 될 것은 결론부터 먼저 가셔야 됩니다. 광고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철회하지 못합니까? 자, 광고는 철회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광고는 여러분 철회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까? 자, 의사표시를 갈게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처리하지 못한다에 먼저 밑줄을 그으시는 거죠. 광고는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그럼 언제 처리하지 못하겠죠? 도달되면 처리 못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도달이라고 써 있어요? 기간 만료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간 만료 전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기간 만료 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기간 만료 전이죠. 도달됐다 하더라도 기간 만료 전이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 만료 후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간 만료 전이라면 처리해요, 처리 못해요? 처리 못하죠. 그래서 기간 만료 전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간을 꼭 써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우수현상 광고는 기간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근데 현상 광고는 기간을 꼭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완료 기간을 정한 때, 자, 완료 기간을 정한 때 또 밑줄 그으세요. 완료 기간을 혹시 정했다면 그 기간 만료 전까지는 철회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만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공부 방법도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거꾸로 결론부터 짚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결론부 짚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요. 산속에서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될게요. 자, 그러면 완료 기간을 정했다면은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를 못 하죠. 자, 그럼 다음에 갈게요. 완료 기간을 요번에는 두 번째 줄에 완료 기간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죠. 그럼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밑줄 그으세요.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야,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갈게요. 철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철회가 되고 언제까지 철회가 안 될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이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세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밑에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자, 완료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언제? 기간 만료 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이 없으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야. 그냥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요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1단계, 자, 여기 1단계 공부를 하셨고요. 자, 2단계 들어갈게요. 2단계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냥 읽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읽어요?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죠. 행위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우수 현상 광고는 무조건 정해야 되지만, 현상 광고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근데 현상 광고의 기간을 정했으면,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철회가 가능하고, 기간 끝나기 전에 안 되는 거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하시면 그것만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는 철회를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동일한 방법이라고 써있죠. 동일한 방법.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방법은 혹시 답안지 중에서 실수로 빼먹을 수도 있어요. 빼먹으면 여러분 전체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거기 그 단어의 배점이 0.2점에서 0.3점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회 광고입니다. 자, 철회 방법, 죄송해요. 자, 거기 보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를 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 못한다. 자, 그럼 동일 밑줄 그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안 될 때에는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유사한 동그라미 밑줄 그으시면 되죠. 철회 동그라미 치시고, 자, 철회는 어떻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동일한 방법이 아닐 때 뭐를 해야 한다? 유사. 동일 유사 철회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철회만 하면 무조건 효력이 생기겠어요? 모르는 자에게도 효력이 생기겠어요? 안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요. 안자. 철회를 안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안자 밑줄 그으시고 효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냥 읽었어요?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많이 남죠.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였다면 개념 설명하는데도 급급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자 1단계를 복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수현상 광고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엄청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엄청 빨라져요.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 절대 복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 며칠 남았다? 아주 많이 남은 거죠. 오늘 가가지고 현상광고하고 우수현상광고를 이렇게 정리해서 복습을 3단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두 개를 하신 거잖아요. 많이 남은 거죠. 왜요? 많이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음 갈게요. 자, 효력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효력. 자, 효력입니다. 자, 효력은 당연히 현상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 현상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는지 보세요. 보수. 자, 보수죠, 보수. 자, 그럼 누가 누구한테 보수를 줘야 돼요? 광고자가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그래서 행위 완료자 밑줄, 광고자 밑줄, 보수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모르는 자, 즉 현상금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보수를 안 줘야 돼요? 몰라도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해도 자, 보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걸 몰랐는데 신고했어요. 걔는 보수를 받죠. 철회는 모르면 철회는 몰라요. 그러면 철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니까 걔한테 보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철회랑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인인 경우 가십니다. 자, 완료한 자가 수인이다. 자, 수인 밑줄 그으시고 여러 명일 때에는요, 몰빵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수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먼저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줘야 된다? 먼저. 네, 먼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밑줄 그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만 밑줄 그으시면서 그것만 빨리 읽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수인이 동시에 완료를 했어요. 동시에 완료를 했으면 그때는 한 명의 몰빵이에요? 나눠줘야 돼요? 원칙 나눠줍니다. 균등한 비율로 보수입니다. 균등한 비율의 밑줄. 자,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요 단어를 꼭 쓰셔야 되겠죠. 성질상 분할할 수가 없다. 밑줄 그으시고,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했다. 밑줄 그으시고, 자, 요렇게 될 때는 여러분 한 명한테 줘야 되겠죠. 자, 몰빵을 하는데 그때는 가위바위보예요, 추첨이에요? 추첨이다. 추첨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목차를 쓰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여기 3단계 목차를 쓰는 연습을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철회다. 그쵸? 철회인데, 자, 철회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철회할 수 있을 것이냐, 요런 거 있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효력 가시니까, 자, 효력의 경우는 보수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 그때 수인일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할 때, 동시에 할 때. 머릿속으로 목차를 쓰시는 거야. 순차적으로 할 때, 동시에 할 때. 그쵸? 그럼 동시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먼저죠. 동시는 뭐예요? 균등. 균등이죠. 그런데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한 명한테만 주겠다고 광고를 때리면 그때는 뭐로 간다?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의 연결점은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동시에 일어났을 때에는 먼저 한 사람한테 준다. 다 안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안 써요. 먼저 한 사람한테 먼저 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동시 순차적으로 했을 때, 자, 저희 좀 순차적으로 했었죠. 순차적으로 했을 때 먼저 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광고에서 한 명한테만 주겠으면 뭐로 주면 된다. 추첨. 이렇게 썼는데 문장이 지금보다 훨씬 짧죠? 그럼 점수가 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다 나가요. 그래서 문장이 짧아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뭐냐? 교수님이 읽었을 때 우와, 얘 꿰고 있구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럼 점수가 잘 나와요. 그 복습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성립을 한번 갈게요. 자, 성립까지만 보시고 잠깐 쉴게요. 죄송해요. 자, 우리 성립 가시도록 하죠. 자, 가번에 보시니까 어이구, 이 점수가 있네요. 이건 답안지에 쓰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광고를 할 때 무조건 그냥 이거를 우리 집 강아지, 예를 들어서 자, 검거 되시면 검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 이거 현상 광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검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현상 광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현상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꼭 적시해야 돼요? 현상금이죠. 그래서 보수 지급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근데 보수 지급 의사를 표시하는데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다 주겠다는 게 아니죠.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그래서 광고자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문제는 없는데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광고만 뜨면 무조건 돈을 받아요? 행위가 완료돼야 돼요. 완료. 그래서 나번에 정한 행위를 완료할 것. 행위를 완료할 것.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번을 보세요. 정한 행위를 완료하는데 모르고 해도 돈 줘야 돼요? 알고 할 때만 돈 줘야 돼요? 모르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자, 광고 여부를 알고 완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행위를 완료했는지 밑줄 그으세요. 행위를 완료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꼭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도 돼요?
모르고 해도 되니까 자 알고 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알고 동그라미 문제되지 않는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자 보수지급 의사를 표시하는데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광고에서 정한 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집에 자 요거 저랑 같이 이제 1단계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1단계로 정리하셨으니까 우수연생 광고도 같은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실 때 핸드폰으로 여기 사진 찍어놨다가 그걸 보실 때 여러분 그냥 읽으셔야 되겠어요? 저랑 같이 지금 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단순하게 개념 정리하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2일이면 많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래 남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오늘 꼭 자기 전에 이거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여러분 자기 전에 핸드폰 봐야 안 봐요? 이때 이걸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날 여러분 자 계약의 성립 나 오늘 좀 힘드니까 좀 쉬어가는 날로 계약의 성립을 할게. 자, 계약의 성립하실 때는 반드시 이걸 뭐 해야 된다? 복습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오래 남습니다. 예.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쉴게요.